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각종 튜브와 카테터, 저희 L튜브, 폴리, T튜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진 가정 전문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섭외를 드렸는데, 첫 번째 강의는 분당서울대병원 가정 전문 간호사이신 엄재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포커스온 하면서 엄재영 선생님을 통해서 이 수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저도 사실 재택의료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도 처음 보는 티튜브가 있어서 지난번에 환자 티튜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현장에서 잘 유용하게 적용시켜서 해보았던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고요. 엄재영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종 튜브 및 카테다 관리에 관해서 발표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전문가라서 엄재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발표할 내용은요, 재택으로 해서 흔히 접하는 기구와 환자군이 보통은 이제 비위관이라 위로관을 가지고 있는 장기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 또 돈요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예관 같은 경우도 신경계 질환이나 경수 손상, 근육병 환자들, 장기 인공호흡기 사용 후 이탈이 실패한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기도 확보 목적으로 기관들기 유지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많이들 가지고 계신 영양 공급 목적으로 비위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관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위관을 삽입할 때는 보통 길이가 코끝에서 귓볼 검상돌기까지 위치로 해가지고 보는데,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재어보시면 성인 여자인 같은 한 50, 남자는 6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정도 위치까지 삽입하게 되게 되면 위치가 좀 너무 얕아서 흡입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플러스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위관은 매 식사 시마다 위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삽입 길이, 입안에 꼬임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위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첫 삽입은 병원에서 삽입하고 엑스레이로 영상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확인할 방법들은 보통 위 내용물로 확인하거나 성복부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대고서 공기를 주입하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 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튜브 끝을 물에 담가서 확인하는데 혹시나 공기가 나오게 되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빼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레빈 튜브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것을 보통 보면 이제 이 부를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L튜브 연결 부위입니다. 식사 피딩용이나 아니면 가스 제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연결하는 부위인 거 있고, 상태를 열어보면 여기 뭐 사이즈가 써 있어요. 16프렌치, 뭐 18프렌치 번호가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요. 보통 이 파란색 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에 있는 숫자는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콧줄의 엘빈투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 있고요. 이렇게 끝에 보게 되면 구멍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약물이나 물이 흡수하는 부분인 거 있고, 이 끝 윗부분이 식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관 피딩 요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튜브 끝이 이렇게 많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가격 면에서 이 레빈 튜브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비위관을 보게 되면 엑스레이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트라키아를 식도를 지나서 가스트로 에스파그 정션을 지나서 팁 끝이 한 10 정도 더 위에 위치하는 게 정확한 위치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위치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보통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주마다 한 번씩 교환하고 있고, 보통 이제 비위관 같은 경우에는 코의 점막을 자극하게 돼서 얼서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위해서는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튜브의 청결과 페이턴시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피딩으로 경관 미음을 들어가게 되면 약이나 또 위산이라는 걸 섞여서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이 팁 안이 끝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미생물도 증식할 수 있고, 또 이거로 인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환 시에는 가능하면 좌우 콧구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환하시면 되는 거 있고요. 또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이 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코가 자극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식도염도 생길 수 있고 인후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속쓰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빈 튜브가 생각보다
쉬운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삽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삽입이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경우는 보통은 이전에 비강 골절이 있었다거나 보통 좌우 콧구멍이 조금씩 해박적으로 약간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겨서 약간 진입하는 데서 다른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나자리나 파링직스 사이 쪽으로 종양이 있다거나 식도 협착이 있거나 이전에 위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삽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 삽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구역질이나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삽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빈튜브 삽입에 여러 번 경험을 해서가지고 레빈튜브를 하지 않고 이게 가이드 와이어가 있는 레빈튜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보호자분 사오셔가지고 이걸로 해서 삽입했었는데 약간 가이드 와이어가 있다 보니까 진입할 때 뭔가 약간 딱딱하고 진입하기는 좀 쉬운데 환자가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보통 레빈튜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도 및 보조 기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좌우 콧구멍을 왔다 갔다 하면 삽입하는 경우 있고요. 보통 이제 카뉼라 레빈튜브를 집어 넣을 때 보통 우리 시팅 상태로 해서 삽입하게 되는데 완전히 반듯하게 앉은 상태에서는 나자를 캐비티를 통과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팅해서 조금 더 눕힌 상태로 한 40도 정도 눕힌 상태로 콧구멍 나자 캐비티를 삽입하게 되면 진입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이 된 걸 나자 캐비티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앉혀가지고 진입해 보시면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직이 너무 심하거나 삼킴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일반 튜브 같은 삽입을 할 경우는 잘 안 들어가서 약간 차갑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제를 또 충분히 사용해야지만 출혈을 예방할 수 있고 점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윤활제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로 인해서 코 막힘이나 또 그 넘길 때 그 너무 윤활제 때문에 답답해 하셔가지고 삼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젤리를 바르는 것보다는 식염수 같은 거 물을 좀 묻혀가지고 삽입하는 게 어떨 때는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너무 많이 묻혔을 경우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기침을 더 많이 하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식염수를 묻혀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삼키는 동작으로 삼킴을 삼켜보는 동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침을 꿀떡 삼켜보세요, 물 마셔보세요 하는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유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자세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3회 이상 여러 번 시도를 하였는데 삽입에 어려움이 있고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이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해서 환자가 더 오히려 삽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좀 더 그 원래 들어갔던 사이즈보다 다운 사이즈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16프렌치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4프렌치 정도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관이 작아지기 때문에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 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강 관련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작용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비강을 여러 번 자극하다 보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압통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두와 식도를 자극해서 인후통도 생길 수 있고 인두 자극으로 해서 식도 미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후통 이런 걸 많이 호소하셔서 삽입하고 난 첫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통증이 지속돼가지고 타이레놀까지 복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부비동염이나 국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 궤양의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튜브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강 점막의 궤양이나 괴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흔하게 발생하는 튜브 막힘이나 엉킴, 오브스트럭션 킹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례들로 액시덴틀 입은 걸 자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장관 관련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위점막을 자극하게 돼서 출혈 또는 궤양 형성을 할 수 있고 장천공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기도 및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잘못 삽입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얕게 삽입됐을 경우에는 폐렴이나 기흉, 가슴 팽창 등 심각한 합병증 유발할 수 있고 제일 위험한 생명과 관련된 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튜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비관 관련해서 합병증 사례입니다. 여자 93세 환자였던 거 있고 20년도에 MCA 임팍도 있으셨으면서 28월에는 렁시해까지 진단 받으시면서 25년 5월에 코비드 진단 받으면서 이때부터
구강 섭취가 어려워져서 일단은 경감 미용으로 식사가 필요할 거로 보여서 L튜브를 삽입했던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L튜브 교환 위해서 방문했던 중이었는데 이날도 자주 빼는 환자분이셔가지고 L튜브를 다시 응급 방문해서 삽입하고 방문을 마쳤던 경우입니다. 물론 방문해서는 위치 확인은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이마에 꼬임이 없고 흡입했을 때 음식물이 나오고 청진시에도 위치 확인을 하고 방문을 마쳤었는데 9월 10일 날 방문하고 9월 16일 날 또 셀프 리무버를 해서 응급 방문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방문하지 않고 재택으로 통해서 L튜브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환하고 나서 가래도 많아지고 기침도 심해서 이런 증상이 보이면서 디스트레션이 보여서 119 통해 이해를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CT를 찍었더니 뉴모니아 소견 보이고 그러면서 CT상에서 L튜브 킹킹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찍었던 CT인데 여기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 봤을 때는 L튜브 프록시말 끝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게 확인되었고 다시 위치 확인 재삽입해서 확인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소파거스 정션 지나서 스토막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킹킹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흡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스 유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L튜브는 삽입하고 반드시 위치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고 와도 첫날 삽입한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는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기침이나 아니면 가래를 뽑는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위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첫날하고 그 다음 날을 주의할 수 있게끔 보호자나 환자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남자 88세 환자분이었던 거 있고 하이퍼파린지알 캔서로 해가지고 19년도에 진단받고 이때 트라케스토미까지 같이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오랄 섭취가 어려워져서 L2 피딩을 1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쭉 가정간호를 하면서 최근에 1월까지 해서 가정간호 통해서 L튜브 교환하셨던 환자입니다. 근데 3주마다 교환 중이었던 거 있고요. 이분은 이때 방문하면서 이때도 삽입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서 잘 넣어서 일단 삽입을 했는데 그 다음 방문했을 때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 삽입할 때 이렇게 기침을 계속 많이 하고 가래를 뱉어냈는데 프레시 블러드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방문을 조금 환자를 좀 쉼을 좀 주려고 한 2시간 후에 다시 방문해서 14프린츠 다시 재시도해봤는데도 여전히 삽입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블러드하게 분비물이 그 가래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진료 볼 수 있도록 환자 보호자한테 안내하고 일단 진료 일정을 잡아서 재내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분이 하이퍼파린지알 캔서가 일단 리커된 상황이어가지고 L튜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전에도 PRG, PEG가 필요하다는 얘기했었는데 환자랑 보호자 거부해서 L튜브를 유지했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L튜브 삽입이 어려운 걸 확인하고서 PRG로 해서 PEG를 삽입했던 경우입니다. 또 삽입할 때는 이제 준비 물품을 다 보시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레멘튜브 필요하신 거 있고 이렇게 권장용 주사기, 피등용 주사기가 필요한 거 있고 청진기, 슐리든 이렇게 볼도 같이 필요합니다. 삽입 절차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비관을 이제 삽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거를 제거하고 제거된 튜브 끝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여기에 뭐 약이나 이런 걸 침전물로 쌓여가지고 막힐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한 물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은 상태에서 시팅 상태로 앉은 상태에서 삽입하고 넣고 위치 확인할 필요합니다. 하고 물이 충분히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반드시 환자랑 보호자랑 위치를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끝에 70으로 고정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고정 테이프로 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등 뒤나 자세 변경할 때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단추 같은 거나 핀으로 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지 관련 간호입니다. 처음 삽입했을 때는 이제 보호자한테 환자한테 확인하고 설명하고 관급식을 어떤 종류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튜브 교환은 4주에 한 번씩 하겠다, 3주에 한 번씩 하겠다 설명하고 고정 테이프는 매일매일 교환해 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성분으로 인해서 고정을 잘 안 되고 흘러내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테이프 같은 것도 매일 교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16 프렌치 70cm이다, 65cm이다 라고 같이 보고 확인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용 반창고가 잘 나와 있어서 이거로 고정해도 되는 거 있고요. 이런 반창고로도 고정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고정할 때는 또 피부 상태를 이런 피부가 또 이게 빨갛게 되거나 얼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교육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튜브, 레벤튜브를 잘 가지고 있는 환자분인데 최근에 방문했다가 너무 이 사진이 너무 리얼하게 환자분이 뽑으시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표정을 보고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잡고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침 제거하고 교환의 날이어서 일단 마음껏 뽑으시라고 일단은 손을 묶지 않고 보긴 했는데 이렇게 특히나 삽입하고 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제일 많이 불편감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억제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빠져서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제들을 적용하고 손 같은 것도 순환이 잘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 관리 테이크홈 메시지로는 비관 삽입 후에는 투약 및 식이 진행 전에 반드시 삽입된 튜브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안에 꼬임이 없는지 위치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삽입할 때 청색증이나 기침, 호흡곤란, 산소 포화도의 저하가 보인다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한 튜브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외부 길이가 콧밑 70인지 턱 밑 70인지를 확인하고 따로 표시해서 라벨링을 해가지고 보호자와 환자와 저와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흡입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시간마다 비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비위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위로관입니다. 보통 비위관을 오래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위로관으로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산빈장애 문제가 있을 때 비위관을 하지 않고 바로 위로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위로관은 음식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 경우 바로 복부에다가 피부를 통해서 위나 소장에 직접 간을 삽입하는 건데 보통은 위로술의 종류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적 방법으로 PEG라고 해가지고 경기적 내시경화 방법과 영상으로 보는 영상으로 삽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시경적 방법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거의 장점은 일단은 내시경을 통해서 위 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점막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 이걸 시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자분이 세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상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히 입을 벌릴 수 없는 환자분들은 이걸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시경적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적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PRG라고 해가지고 라디올직 가스트로스토미, 경피적 영상 유도하에 하는 위로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복막에 바로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관에서는 또 발론 타입과 범퍼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발론 타입입니다. 그래서 위로관 끝에 여기 보면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을 이게 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 거 있고 여기를 풍선을 발론에는 증류수로 채워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풍선이 터지거나 증류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발론 확인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증류수를 채워주거나 발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권고합니다. 이 발론 방식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범퍼형이 있는 거 반면에 이렇게 단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방법도 있다. 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형으로 많이 삽입하는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삽입도 약간 쉬운 편인데 약간 요 발론 타입과 요 단추형이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형은 이렇게 발론 타입이 이렇게 작게 예쁘게 귀엽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조작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화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이걸 더 다루기가 좋다고 하는 거 있고 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는 관이 보기 싫어서 단추형으로 하고 있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 범퍼 방식이나 멉시름이나 돔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로관 끝이 이렇게 돔 모형으로 버섯 모양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범퍼, 머시룸, 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인데 발론 타입보다는 좀 고정 방식이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보다 더 12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있고 복부 밖으로 이렇게 관이 당겨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제거할 때는 이 쉽게 빠지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제거할 때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제거하거나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환자들 보게 되면 발론 타입으로 많이 재택으로 통해서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론 타입은 교환하기가 조금 쉬워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관 같은 경우는 이제 PEG가 있고, 위로 직접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PEJ라고 해가지고, 경피 내시경 공장 노즐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PEG는 내시경적 방법이나 PRG는 영상 위도화 유료술인 경우에는 위 기능이 정상인 경우나 비강으로 간 삽입이 어려운 경우 외과적으로는 경피적으로 삽입할 수도 있고 6주 이상의 장기간의 경과시가 예상되는 경우에 PEJ로 하고 있고 PEJ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흡입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거나 아니 상부 위장 간의 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나 또 유의 운동 장애나 식도염 이런 거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PEJ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PEJ는 발로니는 위에 있고 PEJ 그 카테타 끝이 이렇게 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입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PEJ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PEJ나 PEJ 금기 환자인 경우 있습니다. 장관 폐쇄나 소화기계 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PEJ나 PEJ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환자인 경우 루게릭 환자였는데 L튜브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계속 흡입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은 내시경적 방법으로 PEG를 하려고 병원에 방문해서 PEG를 하려고 내시경을 봤더니 스토마 캔서가 발견돼서 결국은 PEG를 못하고 L2 레빈튜브를 계속 유지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막염이 있거나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그리고 심한 비만이 있거나 복수가 많이 찬 환자인 같은 경우도 금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복압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리퀴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삽입이 유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 및 합병증으로는 간삽입 부위가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드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드레싱하는 게 좀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 있고요. 또 소액이 많이 유출됐을 경우에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간 제거 이후에 노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PEG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리퀴즈가 있고 발론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위치를 좀 변경해서 했던 분인데 이런 분 때문에 피스툴라가 생겨서 노공이 생기셔서 이런 거 같이 드레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영양액을 또 피딩을 할 때 이거 주입 속도나 삼투압 농도에 비해서 덤핑 증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PEG의 경우에는 내경이 그 소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경이 적어서 막히기가 쉽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자주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힌 상황이 생겨서 또 교체하러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PEG나 PEG 교환 주기는 보통 6개월마다 하고 있는 거 있고요. 튜브 상태에 따라서 교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첨결과 팬티실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감염도 예방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교환하고 나서 한 6개월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외부에 보이는 간으로 해서 이게 까맣게 착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산이나 또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착색이 돼가지고 보기 싫어서 약간 까맣게 되어 있어서 보기 좀 흉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은 교환 주기를 6개월보다 더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딩백과 라인도 24시간마다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24시간마다 교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는 이게 많이 하시라고 권장은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PEG나 PEG를 위치하기 및 주의사항은 튜브 위치, 길이랑 패턴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PEJ 같은 경우는 16프렌치 많이 하고 있는 거 있고요. PEG 같은 경우는 20프렌치로 시작해서 24프렌치까지 늘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벽에 닿아 있는 위치가 2, 3, 4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에는 45도에서 90도 앉은 자세로 피딩을 하셔야 역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구토 시에도 음식물 넘어가는 것, 폐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딩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3, 40분 정도는 시팅으로 앉아 있어서 기도 흡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식전에 위 내용물을 확인하고 잔량이 50cc 이상 나오게 되면 식사를 1시간 후로 딜레이를 한다거나 평소 드시던 양을 조금 줄여서 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실온 상태로 1시간 정도 중력위에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덤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식이 속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딩과 약 복용 전후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물 얼마 들었어요 물어보시면 50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50 들어는 건 문제되진 않는데 식후에 약 같은 거 복용하게 되게 되면 한 가지 약 정도 50 정도
수분 들어가는 문제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많은 양의 뭐 6가지, 7가지 약이 들어가는데 물을 50을 줬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는 들어가다 보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한 가지씩 들이면서 물을 충분히 주입하는 거 있고 수분 제한이 필요 없다면 충분한 물 섭취로 해가지고 간의 필턴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를 간의 드레싱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PEJ나 PEJ 튜브 위에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피부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 피부가 발적이 생기고 그쪽으로 덧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얼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범퍼가 눌러가지고 얼싸가 생긴 경우인 거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축축하게 항상 있어서 여기도 거즈를 자주 교환하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나 아니면 약간 소홀한 상태로 인해 지내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육아 조직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PJ 사이트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거즈 없이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범퍼하고 복벽 사이는 한 1cm 이내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육아 조직이 자라게 될 경우에는 베타딘 적용하고 소독 후 말리고 튜브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튜브가 계속 움직임이 있다 보면 이 튜브가 복벽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계속 자극이 돼서 육아 조직이 더 커지거나 출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튜브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발적이 있는 분들은 베타딘 쓰시는 게 사실 되게 통증이 있고 되게 아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염수 드레싱만 하거나 증류수로만 깨끗하게 닦고 폼 드레싱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류관 삽입하고 나서 피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삽입하고 나서 3살 이내에 이렇게 이쪽이 인펙션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퍼스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위류관을 삽입할 때 내시경적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쪽 염증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확인했더니 이걸 들쳐서 드레싱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밖에만 닦았고 안쪽을 들쳐서 닦지 않아가지고 이런 인펙션 문제가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를 다 짜내고 났더니 루멘 사이로 이렇게 공간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딩을 또 진행하게 되면 이 주변 밖으로 위산이랑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식을 하고 수행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엘튜브로 다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계속 여기로 음식물이 밖으로 새고 위산이 계속 나오고 해서 제거했던 경우이고 위산이 계속 남은 피부를 되게 상하게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위류관 위치를 바꾸면서 이쪽에 남아있는 피스툴라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PEG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가래, 기침 이런 게 많아지면서 계속 복압이 올라가고 하니까 위에 있는 음식물이 계속 역류돼가지고 이쪽 이루관 밖으로 새어나왔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식사나 복압이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이고 식사량을 좀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수행요법 유지하면서 일단 이쪽으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음식물이 흘러나오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범퍼러가 눌려서 피부 발진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피스툴라 PEG 제거했던 부위로 피스툴라 생긴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감염이 생기지 않게 드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추형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것도 육아 조직이 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조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거나 베타딘 드레싱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작게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이게 말라서 떨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퍼도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서 뒤집어서 이렇게 소독해 깨끗하게 안쪽까지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통해서 PEG를 교환했는데 이 범퍼가 이 보정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데 약간 거꾸로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범퍼를 잡아당기면서 얘를 위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이 경우도 범퍼가 밖으로 나와 있는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빨래집게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신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육아 조직이 자라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변 피부가 분별이 이렇게 나와서 드레싱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어서 일단 자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 피부는 깨끗해요. 그런 거 있고 이건 단추형을 갖고 있는 환자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분도 베타딘으로 인해서 피부 화상을 입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셀라인도 되게 자극에도 되게 아파하고 하셔서 증류수로 닦아주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튜브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고 실리콘이 피부에 닿으면 그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이렇게 싸서 관리했던 경우 있고요. 이분은 아예 전용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 생기는 경우에 유료관 우리 뚜껑 있잖아요. 뚜껑 이 연결고리가 여닫이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 부분이 똑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또 어떻게 외부에서 또 찾으셔가지고 고정해가지고 사용하셨던 분 있고요. 이렇게 못 찾게 되면 보통 우리가 피딩할 때 라인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면 이걸 막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막 클램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클램프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외부로 많이 나와 있으면 움직임도 있고 막 또 등 밑으로 깔려가지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길 때는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여닫이가 많이 작동을 하다 보면 여기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은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료기 상사에 여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렇고요. 위로관 같은 경우 응급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막히거나 빠졌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필요한 범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재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피지나 피제 빠졌을 경우는 깨끗한 거즈로 빠진 부분을 막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또 부분적으로 빠지면 테이프를 붙여서 피부에 고정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빠졌었어요.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내원하셨던 경우 있고 단총을 갖고 계셨는데 제거된 거를 일단 가지고 응급실에 오셨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반론 부분이 많이 이렇게 착색이 되고 위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변해서 새로 교체하고 가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로가는 이 막히지 않고 유지가 돼서 여기를 다시 삽입하고 퇴원했던 경우 있습니다. TJ나 PEJ가 막혔을 때는 주사기에 10에서 20점 따뜻한 물을 주입해서 밀었다 당기는 반복을 여러 차례 해보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뚫을 수가 있는데 너무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밀었다 놨다 하는 당기는 방법을 반복해서 해보시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환자를 몸을 굴려가지고 이게 머리 닿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왔다 갔다 돌리다 보면 이게 막히는 부분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약물 주입 전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의 pH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줄 때는 한꺼번에 많은 약을 같이 녹여서 주는 것보다는 한 가지씩 용해시켜서 주입하게 되면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로관 관리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영양보다 중요한 것은 흡입 예방입니다. 그래서 피딩 속도 조절을 중요한 거 있고요. 30도 이상 체위를 유지하고 피딩 직후는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 앉아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힘은 관리 실패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피딩 전후에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한 거 있고요. 약물 침전물이 쌓일 수 있으니 흔들면서 개별 투여를 해야 되는 거 있고요.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지 않아야 자극에 의한 출혈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PEG 사이트는 깨끗하더라도 매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적이나 삼투물이 나오거나 리키지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뇨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뇨관, 폴리 같은 삽입 목적은 재택이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장시간의 배뇨 장애가 있을 경우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 카테터의 금기증은 전립선염이 있거나 요도 손상이 있으면 삽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폴리 카테터의 합병증으로는 요도 감염이나 막힘, 요도 손상, 방광 경련, 혈뇨나 방광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뇨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은 성인 같은 경우는 16에서 18프렌치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소아는 10에서 12프렌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어서 이리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20프렌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린백도 환자 상태에 따라 200, 1400,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역류 방지용 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생긴 컨투 유린 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역류 방지용 백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볼륨이 600밖에 되지 않아서 자주 비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물품은 이렇게 있고요. 보통 도뇨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투웨이 해가지고 발론 포트랑 드레이니지 샌 포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요. 보통 실리콘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블래더 오프닝 되는 거고 여기가 발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요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소재인 거 있고요. 요거 같은 거는 이전에는 실리콘이랑 러버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엔 러버 소재보다는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과 러버 소재가 혼합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둘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같은 사이즈인데 같은 16프레치인데 요거 보면 약간 이게 블레드 오프닝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더 약간 요거가 실리콘과 러버 소재로 혼합되어 있는 일라스토마 소재라고 하는데 요게 약간 더 구멍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자주 막힘이 있다거나 찌꺼기가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보다는 약간 일라스토마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론 사이즈도 얘보다는 보통 실리콘 소재는 권고하기로는 여기 보면 뭐 16프렌치 5cc 발론 하세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일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발론 사이즈가 10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권장하는 거 있고요. 10이어도 이걸 두 개 같이 비교했을 실리콘과 일라스토마를 비교했을 발론 크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5와 10은. 근데 환자한테 느끼기에는 이 실리콘보다는 일라스토마가 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좀 리퀴즈가 있다거나 분비물 막힘이 자주 있는 분들은 실리콘보다는 일라스토마를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웨이 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헤마츄리아가 자주 있어서 이리게이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디스커넥하고 한다기보다는 여기 이리게이션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로 해가지고 셀라인을 연결하거나 하는 방법을 해서 이리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보면 여기는 구멍이 두 가지 있어요. 여기 발론 부분, 여기는 블래더에서 오프닝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리게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라텍스 폴리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실리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삽입 시 유도 자극이 적다곤 하지만 이 라텍스 소재가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덜 불편해 하시는 거 있고 그 대신 이 라텍스가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편안함은 있는데 약간 이게 라텍스 알러지 있는 분들 같은 사용이 어려움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재가 약간 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박테리아 부착하거나 요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10살 이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 권장할 수 있고 이 라텍스나 일라스토마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를 좀 더 실리콘보다는 2주 이내로 교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는 크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에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찌꺼기가 많다거나 발론 리키지가 자주 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실리콘보다는 일라스토마, 라텍스, 러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폴리를 삽입할 때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울 수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유레스랄과 바자넬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 골반을 좀 더 높여드리게 되면 바자넬과 유레스랄 구분이 보여서 삽입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라테랄로 특히 다리 강직이 심하거나 다리가 약간 벌어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파인 상태에서 삽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테랄 포지션을 하게 되면 좀 더 삽입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삽입할 때 아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삽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Y 존까지 끝까지 이 분지까지 끝까지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 끝까지 삽입해서야 유리네이션을 확인하고 반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BPH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삽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삽입할 때 좀 더 힘을 좀 받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 보통 남자 16, 18번 하고 있는데 사이즈를 좀 더 업시켜서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레스라 스트럭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폴리보다는 이 끝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삽입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아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스트럭처가 있어서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펄스 패시지라고 해가지고 이 해부 여기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눌러지면서 U자형을 만들어주면서 이 카테타가 탁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블레드로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렵고 한 사람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삽입이 좀 쉽게 됐던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를 오래 도뇨관으로 갖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아니면 하반신 마비인 환자, 휠체어를 사용을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도 감염이나 근만성 요정체로 인해서 치골, 성골, 방광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망
급만성 전립선염이 있거나 요도염이 있거나 고환염이 있고 또 요도 막힘에 요도 협착이나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골상부 방광로의 적응증이 대상이 됩니다. 또 골반 손상이 있거나 또 장기로 갈 경우에 있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남자나 여자나 요도를 통해서 폴리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화될 경우나 이렇게 치골상부 방광로가 필요한 경우는 복벽에 바로 구멍을 뚫어서 방광이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골상부 방광로를 하고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보통은 이걸 하게 되면 비뇨의학과에서 삽입하고 와서 한 달 후에 외래 통해서 교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저희 가정간호 통해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교환하고 와서 교환하고 하고 있고 고정할 때는 바로 다리에 고정하다기보다는 복부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약간 U자나 이렇게 꼭 이렇게 U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야 유리네이션을 할 때 유린백에 있는 무게감 때문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고정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골상부 방광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방광로로 해서 직접 했을 경우에도 요도로 소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 감염, 삽입 부위 감염 생길 수 있고 방광 경련이나 결석, 카테터 막히면 빠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방광로를 삽입했을 경우에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육아의 조직이 형성될 수 있고 삽입하고 넣고 뺄 때 출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방광로의 변형도나 막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방광로 안쪽에 있는 그 레이어가 20분 삽입이 잘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분 내에 변경될 수 있고 복부 내에 있는 요로는 24시간 이내에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삽입하고 넣고 뺄 때는 빼고 바로 즉시 삽입해야지만 방광 내 요로 위치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또 이게 삽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 환자들이 폴리 고정할 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한쪽 다리로만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을 고정했을 경우는 이 방향으로 따라서 약간 안쪽의 방광루가 레이어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각으로 삽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살짝 틀어서 삽입하는데 삽입하게 되면 좀 진입하기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돈요관 삽입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입니다. 이분도 92세 환자분이셨는데 워낙에 서비컬 캔서가 있었고 유레시알 카시노마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완화우를 상담까지는 아니었지만 폴스트를 받았던 분이었고 비뇨의학과에서 의뢰해주기로는 한 달에 한 번 폴리 체인지를 하고 블레더 이리게이션을 심할 때는 매주 일해주고 심하지 않으면 이 간격을 좀 더 늘려도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폴리는 2주, 3주에 한 번씩 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고 매번 갈 때마다 헤마추리아가 있어서 일단 이리게이션을 매주 했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날따라 이제 1월 5일에 발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헤마추리아가 없었어요. 다른 때보다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세척을 했는데 일단은 이리게이션 했더니 청소보다 세척 컬러가 헤마추리아가 아니고 약간 색깔이 조금 소반 컬러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1월 5일에 방문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계속 폴리 쪽으로 리키지가 있고 복부 통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재방문을 했는데 이날도 혹시 폴리 위치가 잘못됐나 아니 막혔나 싶어가지고 다시 교환을 했었습니다. 폴리 체인지를 했고 발로링도 확인하고 세척도 했는데 역시나 이날도 평소보다 헤마추리아가 없고 약간 소변 색깔이 이렇게 터비드하게 나왔습니다. 탁하게 나왔던 거 있고 계속 복부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응급실 방문하도록 설명하고 했고 환자분도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또 방문 오전에 일찍 했는데 오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복부 통증이 너무 있고 계속 폴리 주변으로 리키지가 있어서 다시 재방문을 요청해서 다시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일단 다시 폴리를 제거하고 다시 삽입을 했는데 역시 카테터 끝에는 막힘도 없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이리게이션도 했는데 역시나 컬러가 되게 조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부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고 소변 색깔도 탁한 것 같으니까 응급실 내원할 수 있도록 보호자한테 안내하고 가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응급실에 왔더니 블레더 럽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블레더 럽처가 되면서 이분이 복막으로 유린이 리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T상에서. 그래서 폴리를 다시 재삽입하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했던 경우인데 이리게이션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긴 했지만 이분은 워낙에도 블레더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였었는데 아무튼 이분은 다시 폴리를 제 위치로 위치를 하고 안티를 쓰면서 입원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피골상부 방광 합의 관례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어나 서비컬 스파인 인저리가 있고 파라플레지아가 있고 유명 폴리를 시스토스 피골상부 방광을 14년도에 하셔서 쭉 가지고 계셨었는데 방문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게 유레스랄로 소변이 새지 않는 분인데 소변이 좀 나온다고 했고 방문을 했고 삽입하려고 카테터를 삽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빼고 나서 다시 바로 삽입을 하려고 봤더니 삽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소변을 그동안 이게 차였던 게 있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저도 삽입이 안 돼서 다시 유레스럴 폴리를 삽입했던 거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응급실 내원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안내를 했더니 응급실 가가지고 일단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더니 이분이 CT도 찍고 했더니 이분이 방광로에 염증이 너무 많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광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폴리를 일단은 유레스를 유지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방광로를 다시 만들었던 경우인데 이전에 여기였던 건데 다시 여기 옮겨가지고 방광로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제일 많이 또 질문하는 거 있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6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려간 뒤로 소변이 새는 경우 많이 질문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이즈를 업하는 게 맞는지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사이즈 업이 일단 먼저 방법은 아닌 거 있고요. 어떤 발론이 리퀴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도뇨관의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리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평소 생활 습관도 휠체어를 탄다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약 그런 생활 습관을 많이 있을 경우에는 발론을 좀 더 크게 해주거나 아니면 또 발론을 너무 많이 크게 했을 경우에 외부 자극이 있으면 발론을 이렇게 건드리면 되면서 이 사이로 리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사이즈로 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환 주기를 당긴다거나 아니면 이리게이션을 하는 방법을 오더를 받아서 확인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이즈업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막히거나 리키지가 된다면 교환 주기를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가 유지 중인 환자가 너무 배가 불편하고 아랫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보통은 폴리가 자꾸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치골, 상부나 항문, 해부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반론할 때 우리 증류세가 조금 차가우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자극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증류수로 해가지고 발로닝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주 교체하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교환 주기를 좀 더 늘려다 보거나 아니면 실리콘 소재보다는 일라스토마 소재를 교환해 보는 것도 방법도 있고 사이즈를 좀 더 다운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너무 지속되고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되면 진료 볼 수 있게 하고 약물 요법도 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비뇨의학과에다가 상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변이 많이 탁하고 비린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도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인데 무증상 세균류는 증상 그냥 관찰할 무조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신기능이 문제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진료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혈로가 보일 경우에 보통은 장시간의 유치도뇨를 갖고 있거나 자가도뇨를 하는 경우에도 방광을 자극시키거나 요도를 자극시켜서 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생기는 혈뇨는 관찰해도 되지만 이렇게 지속되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요로 결석이나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볼 수 있게 권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또 주머니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증상인지 염증인가요? 감염인가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는 변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입으로 섭취한 음식들이 트리토판이라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또 인돌이라는 지수화합물로 대사돼가지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생제 투여와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 교체하기 전에 이제 보통 세척해야 될까요? 또 막히면 자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세척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방광 세척은 사실은 일시적인 방광 세척은 잠깐 삽입한 날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척보다는 교환 주기를 좀 당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환자 상태나 진료과와 상의해가지고 교환 주기를 정하거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돈여관 관리 태권 메시지는 손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위생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거 전후 관리 전후에 손 씻기 필수인 거 있고요. 특히 유린을 비우고 나서도 유린 주머니 밑에도 알코올솜으로 닦고 손 씻기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삽입할 때도 묽은 기법을 사용해서 폐쇄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 거 있고요. 이 폐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폴리 카테타와 유린백을 같이 동시에 교환해야 된다고 같이 교환해야 되는 걸 폐쇄 시스템 유지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액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포틀이나 방광도를 교환했을 경우에는 배액이 잘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액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을 안 한 상태로 오시게 되면 연락 옵니다. 소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폴리시스토 교환하고 나서는 배액되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타 청결입니다. 필요 시에는 생리식염소, 폴리나 시스토 주변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 있고요. 보통 폴리로 유레스랄로 폴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를 잘 닦지 않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도 뭐 물수건으로 닦는 것보다는 뭐 식염수 같은 거나 아니면 클렌저러 같은 걸 가볍게 닦아주시면 그쪽으로 인한 감염이나 냄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유지하셔야지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및 제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정해진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교환 주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발열이나 탁한 소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동반될 때는 감염증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관절개관입니다. 기관절개관의 적응증은 보통 상부기도 폐쇄 시 의외로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통 상부기도 쪽으로 암이 있거나 할 경우에 기관절개관 하는 경우 있고요. 인공기도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나 스스로 객단 배출이 어려운 경우, 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있거나 뭐 알러지나 이런 경우에 생겼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응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증 신경근육 질환의 루게릭 환자거나 이런 경우에 또 기관절개관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 기관절개관 위치는 트라키알 링 두 번째와 네 번째 사이 3번에다가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기도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절개관 보통 보게 되면 튜브 종류는 싱글과 더블 캐뉼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일관, 이건 이중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관 같은 경우는 내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 캐뉼라 이중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관이 있고 안쪽에 내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커프리스 이중관인 거 있고요. 이렇게 내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코켄 같은 경우도 이중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것도 여기가 외관이고 여기 하나 얇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내관입니다. 그리고 커프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프가 있는 경우는 기관 내에 안전하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특히 기관절개가 만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로닌이 있는 커프가 있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의 사용 목적은 기관 내 흡입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커프가 없는 커프리스는 소아 환자나 또는 인공호흡기 적용하지 않는 환자, 이거는 좀 안정적인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튜브가 있습니다. 보컬라이트 튜브라고 하기도 하고 피네스트레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외관 밖으로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나져 있는 경우 있고 이렇게 단일관 같은 경우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페네스트레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석션 라인, 또 석션 레이드 튜브라고 해가지고 흡입 예방하기 위해서 침분비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커프 아래가 아니라 상단에 있는 침 넘겼을 때 여기에 많이 고여있는 분비물을 흡인하기 위해서 석션에이드 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반론하는 컵푸드인 거 있고요. 여기가 석션 에이드 튜브입니다. 여기로 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여기에 침이나 이런 분비물이 고이게 되면 여기에 고여서 석션을 하게 되면 여기를 따라서 쭈르륵 해서 여기 석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상부 쪽으로 보이게 되면 여기 통해서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미스 그 이중간이긴 한데 이거 보통 이거 사용하는 경우 조작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가이드 와이어가 보통 보라색 가이드 와이어를 보통 다른 목관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 와이어를 그냥 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살짝 틀어야지만 자학으로 살짝 틀어야지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약간 많이 연습을 해보고 작용하셔야 사용할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이 내관을 이 가이드 와이어를 보라색 가이드 와이어를 좌우로 살짝 틀어서 빼시면 빠집니다. 그 기관절개관 또 종류로는 많이 사용하는 분도 최근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건 조절 가능한 튜브입니다. 어저스티블 튜브라고 해가지고 특히 해부학적으로 좀 목이 트라키알이 좀 더 길거나 아니면 비만 환자이거나 기관지 협착이 있거나 기관 연화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튜브가 일반 캐뉼라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높이 조절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단종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트라코에서 나온 기관 절개관인데 어저스티블 튜브라고 해가지고 요 조정기로 여기가 락하는 겁니다. 이걸 아래 위로 올리면 락이 된 거고 내리면 락이 풀린 거로 해가지고 이거 조절을 높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여기 락이 되어 있는 거고 내리면 락이 풀린 겁니다. 이거 조절하셔서 할 수 있고 환자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위치가 밖에 보이는 눈금 라인으로 고정 위치를 정합니다. 12분 같은 경우 9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미리 락킹을 위치를 정한 상태로 삽입해야 됩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삽입한 상태에서 조정을 하려면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고정 위치를 정한 상태에서 락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삽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저스티블 튜브인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튜브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약간 커브를 E자형이긴 한데 이 약간 스타일의 가이드 와이어가 좀 더 조금 약간 무식하게 생기긴 했지만 조금 더 크고 좀 자극적이어서 할 때만 조금 환자들이 좀 많이 아파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끝에를 잠깐 올려서 직접적으로 기도에 닿지 않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고요. 이거는 커브를 모양을 조금 이렇게 만져줘서 약간 곡선을 만들어서 삽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거로 조절해가지고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관적인 종류를 보면 일단 내관의 유무에 따라 싱글인가 더블인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커프도 있다 없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성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페네스트레이트드, 언페네스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적인 튜브는 페네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발로는 단일관인 경우에는 여기에 페네스트레이트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발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발론형 같은 경우 커프도 있는 경우에는 발성을 하려면 일단 여기에 있는 공기를 다 빼야지 발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기도로만 바로 공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발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페네스트레이트라고 여기 상부도로 해가지고 발성할 수 있는 공기 흐름이 상기도와 하부기도 같이 움직여서 여기를 발성할 수 있는 경우인 거 있고요. 커프리스도 여기로 기도의 여기 흐름으로 여기 사이로 해서 공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성대 울림으로 인해서 발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너스트레이트 발성형은 이렇게 외관이나 내관에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튜브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전원 오는 경우나 저희 병 가정간호 이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저희 병원은 내원하지 않는 환자인데 가정간호 때문에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 목과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면 환자분들 이게 제목을 회사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시고 있기는 한데 사진 찍어서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사진으로도 튜브 회사명이나 사이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코텍스입니다. 코텍스는 이렇게 생긴 단일관도 있고 이중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인 울트라 석션에이드가 있는 거 상태 장점이어서 루게릭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발론하고 여기로 석션에이드가 있어서 흡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온도에 따라서 변해서 환자 삽입됐을 경우에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장기 사용에도 적절하다고 하는 거 있고요. 석션헤드를 통해서 투분비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거입니다. 일본 건데 메라소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관도 있고 단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재질이 부드럽고 디자인이 섬세해서 시간의 자극이 적어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소아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일관으로 해가지고 소아 아기들한테 소피 러브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요. 소재도 확실히 이거는 사용하는 환자들 겪고 덜 예민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건 커프 리스, 커프 없는 거인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중관으로 커프 있고 석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 여기 보면 6CF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CFS라고 하면 CF라고 하는 커프드 페너스트레이트 그래서 커프드에 발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밖에 외관이나 내관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CFS라고 하면 페너스트레이트에다가 석션헤드가 추가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페너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커프도 없고
있고 석션헤드도 없는 단일관으로 이렇게 페너스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메라소피에서 같이 나온 건데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스미센 그 독일제보다도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라소피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션헤드 같이 있는 거여가지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소재도 실리콘 소재가 더 플렉세블 해가지고 석션헤드가 관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스토마에 자극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요. 이중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라코입니다. 트라코도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중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전까지 같이 되는 경우가 306입니다. 30607, 30606 이렇게 해가지고 06, 07 이런 경우는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요. 30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페너스트레이트와 넌 페너스트를 구분할 수가 있어서 박스를 보면 트라코 같은 경우 요거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림을 보게 되면 커프드인지 이중간인데 여기 안에 페너스트레이트인지 넌 페니스트레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를 다른 제품으로 다른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즈가 ID나 OD 사이즈를 보고서 이거를 거의 유사한 걸 보고 교체하시는 게 환자의 불편감이나 이물감을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관 흡입 방법입니다.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흡입할 때는 압력은 보통 100에서 120으로 할 수 있고요. 객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입니다. 이거보다 만약 가래가 너무 띠크하거나 할 경우에는 압력을 좀 더 높여 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권고하는 거는 100에서 120인 거 있고요. 병원용보다는 가정용이 좀 더 압력이 좀 더 약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병원에서는 잘 됐는데 집에서는 여기 약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용이랑 병원용이랑 좀 더 다르다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통 이제 흡입할 때 트라키알로 이제 석션을 할 때 트라키알 카테타를 석션 카테타를 얼마까지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침하는 데까지 저항감 있는 데까지 넣으시면 되는데 그 위치가 보통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타를 닿는 부분까지 아니면 환자가 기침할 때까지 삽입한 다음에 5초에서 10초 동안 흡인하시고 1회 흡인 시에는 15초 이상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거 있고요. 총 흡인 시간은 3분에서 5분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흡입할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게 되면 카테타 끝에 보이는 여기 내관 안에 가래가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돌면서 이렇게 덜러붙어서 딸려져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있었어요. 기관장애 컵푸드 풍성 관리에 가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비용이 컵푸드 볼륨 프레셔를 얼마 정도 하시면 좋겠냐도 물어보셨고 비용이 얼마나 되냐도 물어보셔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컵푸드 프레셔는 우리가 컵푸드 티캐널을 갖고 있는 환자들 경우 발로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프레셔가 걸리는지 너무 많이 프레셔를 많이 가하게 되면 괴사나 그쪽으로 혈류가 방해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수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발로닝을 하고 프레셔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또 너무 프레셔가 약하게 걸리거나 15 이하나 발로닝이 너무 리키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쪽 흡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프레셔를 유지해야 되는데 권고하는 거는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한 15에서 25, 20에서 30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 있고요. 발론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프레셔가 너무 높으니까 발론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하면 조금만 1만 줄여도 그거 리크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랑 잘 얘기해서 타협을 하셔가지고 프레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커프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조금 비싸고 병원에서 일단은 제공해주면 보통 40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단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격을 찾아봤더니 요 유신메디컬에서 나온 약간 조작하기 좀 간단하고 조금 작은데 요거 같은 거는 지금 할인해서 9만 6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커프 프레셔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요거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한테 커프 프레셔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컵푸드가 있는 거 안에 연결을 하면 여기를 검게 된 부분은 컵푸드를 우리 BP 컵푸드 누르듯이 푹푹 누르게 되면 이게 프레셔가 가해져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는 적정선에 이 초록색 부분이 20에서 30 범위 안에까지 들어가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멈춘 상태에서 적정한 정도의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CC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걸렸다 싶을 때는 여기 옆에 측면에 보면 빨갛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프레셔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컵보드에다 연결하게 되면서 이걸 한번 커프 한번 할 때마다 0.9cc 정도의 볼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0.9cc 7번 커프 7번 하니까 딱 20 걸리더라고, 프레셔가. 그리고 환자한테 말론 사이즈 얼마나 들어갔나 확인했더니 딱 8cc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번 누르니까 0.9 거의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0이 딱 걸려서 적정량의 프레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적외관 가슴 및 네블라이저입니다. 그래서 기관적외관 갖고 있는 경우는 뭐 어떤 벤틸레이터 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습기가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지만 일단 단일관이나 컵푸드인 경우에 또 벤틸레이터 달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미디 필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휴미디 필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적응을 잘 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에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걸 하게 되면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코나 입으로 하게 되는데 기관적외관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기관적외관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상기도 쪽으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공기가 흐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점막이 많이 말라가지고 가래가 되게 띠크한다거나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티케눌라, 커프리스나 커프드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습 필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블라이저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블라이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 네블라이저 키트에다가 뭐 무크미스트나 뭐 풀미코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트로벤트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할 때 이 T자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스토마 티케놀라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있고요. 벤틸레이터 연결할 때도 이 T자가 있어야만 연결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따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터 연결할 때도 어느 쪽에 연결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웃플로우 쪽에다 연결하고 아웃플로우 쪽을 사이에다 연결하시면 이제 벤틸레이터 티키눌라 네블라이저 키트 연결해서 네블라이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절관 교환 주기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뇌관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너무 기도 분비물이 많거나 염증이 있으면 더 자주 교환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병원에 따라 지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입 부위에 감염이나 출혈이나 누궁, 폐쇄, 협착 등 협병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 교환 주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뇌관에 약간 가래가 약간 띠크한 게 달라붙어 있어서 이런 게 점점 크게 달라붙어 있게 되면 호흡하는 기도를 가 막아지기 때문에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가래 소리가 나거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습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관인데 내경이 되게 작은 거예요. 3.5 정도 되거든요. 커플리스 이런 경우도 가래 같은 경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가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내경이 작다 보니까 가래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환 주기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하기도 하는데 일주일 이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자가 교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교환할 수 있게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관이지만 가래가 되게 블러디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뇌가 꽉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휴미디를 하고 있는지 네블라이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혈이 원인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트란자민 같은 걸 장기 복용하고 계셨던 분인데 약을 먹으면 블러디하게 덜 나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빨갛게 피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교환 주기를 매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막혀 있어도 호흡곤란은 있지 않았던 경우 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뇌관 유무에 따라서 교환 주기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간인 경우에는 뇌관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중간 갖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석션을 자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또 혼자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어서 가래가 밖으로 좀 튀어나와서 더 석션을 하지 않았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중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뇌관을 매일매일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환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매일이 아니어도 하루에 2번, 3번도 교환할 수 있어요. 뇌관에 막혀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가정에서 세척하는 방법은, 과산화수소에 담그게 되면, 보통 뇌관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 지나면 여기에 막 분비물이 막 이렇게 거품 섞여가지고 막 부글부글 맺히는데, 15분 지나면 더 이상 부글부글거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식리식감수를 해착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관하는 관은 또 따로 건조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절기관 소독은 보통은 매일 1회씩 하는데 분비물이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1회 이상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축하게 해서 묻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그 유가 조직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pH와 똑같이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고 보통은 베타딘으로 소독하기도 하고 분비로 나오지 않거나 깨끗하게 되면 생리식염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 방법은 다음과 같고 분비물이 나왔을 경우는 자주 닦아주시고 기관절개가 밑에 Y거즈를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베타폼 T를 사용한다거나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 있고요. 기관절개 고정끈은 보통은 우리가 손가락 마디 이렇게 2개나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 있고요. 이게 여유가 있으면 또 빠질 염려가 있거나 기침으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고 움직임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 상태인 거 있고 너무 또 타이트하게 되면 목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 목 주변으로 해가지고 피부 발진이나 뭐 열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피부는 항상 드레싱하면서 발적이나 압통이나 배액이나 유가 조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비물 양이나 냄새, 색깔 정도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절개가 주변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기관절개가 만들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 주변에 여기 유가 조직이 보이면서 약간 염증 소견이 보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셀룰라이티스가 있었던 거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웰링이 있으면서 불나가 좀 잡혔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튜브를 넣고 빼고 하는 자극에 인해서도 출혈이 될 수 있고 삽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잘 보시고 삽입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스토마가 약간 위쪽에 있어요. 여기는 약간 스토마 피슐라가 여기 살짝 있었던 경우인데 이거 그라듈레이션을 잘 드레싱하면서 소독하고 관리하면서 예쁘게 스토마가 됐으고 이 주변 피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켈로이드 체질이어가지고 기관절개가 만든 주변 피부로 해서 울룩불룩 피부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셀룰라이트 그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는 이런 연고 같은 것도 발라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압력 유지는 15에서 25나 20에서 30 정도 유지해 주시는 거 있고 주변 드레싱을 항상 관찰하고 호흡기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유가 조직 제거 방법 많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 조직이 있으면 다행히 유가 조직이 바깥으로 생기게 되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버칠이나 질산인이나 베타딘이나 뭐 테라마신 연고, 후신 연고 사용하면서 줄어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과 유가 조직이 기관 내관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머전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삽입할 때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출혈이 또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볼 수 있게 보호자나 환자한테 적극 권유하셔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일단 그런 유가 조직이 있어서 드레싱 열심히 하면서 좀 작아졌던 경우인 거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꽃 모양처럼 테두리처럼 이렇게 유가 조직이 많이 자라가지고 삽입할 때마다 출혈 위험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료 볼 수 있게 권고했더니 진료과에서 베타딘 드레싱 하면서 베타폼 유지하고 보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목 주변으로 해가지고 스웰링이 많이 있어서 이거 눌림으로 이번 티케놀라 눌림으로 인해서도 자극이 가셔가지고 베타폼 드레싱 해줬던 거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목근 우리 주변에 손가락 1개 정도 들어갈 정도 여유 있게 하면서 봤던 거 있고 요 소아아기 같은 경우도 이번 목간의 이 주변 때문에 여기 눌려가지고 계속 불나가 생기거나 레드니가스가 생겨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흡수되면서 없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입니다. 발론 리퀴지 사례인데요. 이분도 멀티플 시스테믹 아트로피 환자이고 파킨슨까지 같이 있는 분이셨는데 워낙에 30207 이중간 그 트라코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 4주에 한 번씩 교환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환하고 나서 호흡곤란이 있고 리퀴즈 발생한다고 또 가래가 자꾸 밖으로 새어나온다고 하면서 환자가 호흡곤란도 호소하고 석션 팁이 잘 진입이 안 된다고 응급방문을 요청하셔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거했던 목관을 봤더니 이 중간 이 반론하는 이 풍선이 이 내관 안쪽으로 반을 덮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석션 카테타가 진입이 잘 안 되고 막힘이 계속 있었고 밖으로도 계속 분비물이 반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침이랑 뭐 가래 같은 게 입으로 계속 나오고 스토마 사이트로 세웠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반론을 할 때 완전히
디발론을 한 상태에서 완전히 풀로 발론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하게 되다 보면 이 발론이 완전히 부풀어지지 않거나 조금 찌글찌글한 상태에서 발론이 되다 보면 여기 꺾여가지고 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경우인데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급실을 내원했던 경우인데 이분은 이중간 트라코를 갖고 계신 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목관을 아예 제품을 바꿔서 하고 계셨던 경우에서 바꿔서 왔더니 이걸 갖고 계시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가족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재방문 요청을 하셔서 방문했다가 다시 이전에 갖고 있던 이중간 더블 트위스트로 해가지고 트라코를 교환해가지고 방문했던 거 있고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 후에 또 보호자가 리키지가 된다고 또 재방문 원해서 또 방문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역시나 또 두 번째 이렇게 반론인 부분이 여기에 접혀가지고 티켓을 석션할 때 팁이 잘 들어가지 않고 리키지가 계속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빼서 반론을 다시 테스트해봤더니 반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트라코 같은 경우는 반론을 집에서 물 빼고 넣고 할 때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반론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석션 팁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응급방문 요청해서 방문했더니 이분도 빼고 봤더니 여기 반론이 여기를 완전은 외관을 이렇게 반론 이 캐뉼라 이걸 완전 덮어버려가지고 석션 카테다가 진입되지 않았고 반론을 해도 계속 리키지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새로 교체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이분도 약간 앞에서 보였다시피 그라데이션이 계속 있어서 이비인후과 진료받더니 베타폼 대어주고 6개월에 다시 팔로우하자고 했더니 나중에 베타폼 해주고 드레싱 자주 해주면서 여기 그라데이션 없어지면서 출혈이 조금 줄어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애간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튜브이죠. 호흡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유지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 있고요. 다음과 같은 응급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색증, 호흡곤란, 호흡음 거칠고 숨차면 막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발론이 찢어지거나 리키즈가 있거나 튜브가 빠지면 즉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많으면 혹시 브론키얼 아테리 쪽으로 블리딩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 내원하도록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적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은 반의료진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흡입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보호자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호자도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고요. 또 예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리키즈나 발론이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집에 여분의 예비 튜브를 가지고 있어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연락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나 재택의료 의사나 호흡기 간호사나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고 있고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튜브 필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기관적애가 갖고 있는 환자한테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환자한테 이렇게 응급 키트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여의분의 기관적애간 튜브와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도록 키트를 다 나눠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집에서도 혹시 막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 있게 교육해서 설명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병원에 내원했을 경우에도 기관절개간 튜브가 환자분이 갖고 있는 기관적인 보유하지 않고 있는 병원도 있고 해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내원할 수 있게 하거나 응급실이나 타병원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환자 갖고 있으니까 훨씬 문제가 조금 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전에도 발론이 리키즈 돼서 전화가 왔었는데 보호자가 약간 젊은 분이어가지고 화상통화로 하면서 이걸 교환하게끔 천천히 했더니 문제없이 교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튜브를 가지고 있는 게 필수이고 다른 선생님네 계시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예비 튜브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모든 튜브의 3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히지 않게 하고 감염시키지 않게 하고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L튜브든 위로간이든 폴리카테타든 티케눌라든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